SAP 코리아의 오용석 기업문화총괄 최고 문화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리디자인 HR,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2부의 시작이니만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귀국을 해서 잠깐 좀 해외에서 아팠더니 목소리가 예전엔 꾀꼬리 소리였는데 오늘은 좀 쇳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직 문화와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와는 조금 다른 좀 거시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 지금 기업의 현 위치를 좀 파악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한 20위 정도 하고요. 전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독일 회사고 IT 회사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뭔가 한두 스텝 정도 앞서간 케이스들이 있어서 조직 문화적인 그런 성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으로 4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 11년, 그리고 SAP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얘기 굉장히 쉬운 얘기고 흥미로운 얘기실 수 있도록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미 수평적 코칭이나 자율착석제들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온 직무급제, 레벨제도 이 시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전사적인 재택근무 테스트를 해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력 인원 비율도 산정을 했었고요. 그 덕에 2020년도에 재택근무를 일요일 저녁 9시에 C레벨들 모아서 결정을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랐고요. 2022년도에는 75개국에 있는 SAP 사무실을 대상으로 단 하나의 근무 조건으로 11만 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는 없다는 기조 아래 75개국에서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저희 IT 회사다 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취합을 했고요. 4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2024년 5월 달에 플렉스 하이브리드 워크 체제로 현재는 3일은 사무실에 출근을 권장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복귀하고 주 6일째 얘기하고 52시간 반도체 개발자들 풀어주는 마당에 굳이 하이브리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래의 업무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우린 일하는 방법, 명확한 업무 지시나 보고의 3원칙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벨제, 직무급제, 그리고 유연근무제, 원격근무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작은 팬데믹 때 이런 디지털 툴과 함께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시간 관리가 아닌 성과 관리, 그리고 보고에서 공유의 형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복귀했을 때 훨씬 더 딥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급제나 레벨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워킹컬처라는 성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천천히 재택근무부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화면 혹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1983년도에 6월에서 11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라이브 생중계를 했던 화면입니다. 줌 같은 경우에 이 분할 컨셉을 완성한 게 2011년, 상용화시킨 게 2013년이죠. 우리나라는 무려 30년, 지금으로부터는 45년 전에 현재 컨셉을 완성해서 11월 달에는 미국까지 올로케해서 이산가족을 찾아줬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팬데믹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당시의 상황은 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마인드셋은 충분히 갇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저 재택근무라는 원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거쳐가야 될 때가 있네요. 바로 원격 근무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우리는 저 재택 안으로 뛰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와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바깥으로 다시 복귀해서 오프라인으로 회귀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를 우리가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후에 발생된 어떤 것들 혹은 비즈니스 연속성들을 위해서 이런 원격 근무 플랫폼에 대한 완성은 분명히 지금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격 근무 플랫폼의 완성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 복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협업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87%의 직원들이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3.3일은 난 원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업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돌아와 사무실로. 그런데 이것들은 직원의 유연성을 계속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생산성만을 얘기하는 어떤 접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의 관점과 조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차후에 우리의 퓨처 오브 워크라는 미래 업무 환경을 바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과연 팬데믹 때 생겨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1965년에도 0.4%의 재택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요. 배달하는 그 정도였겠죠. 1919년 팬데믹 바로 이전에 5%까지 늘어났습니다. 12배가 성장했고요. 54년이 걸렸습니다. 팬데믹이 오니까요. 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6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2배가 성장했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2013년 30%, 현재 20%대로 떨어졌고 그 20%는 하이브리드 워크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시장에 고객이 5%밖에 없을 때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고객이 20% 이상 존재할 경우에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많은 플랫폼들이요. 되게 비슷해지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폰을 선택할 거냐 삼성폰을 선택할 거냐 그 정도만 결정하시면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격 근무는 과연 팬데믹 때문에 됐을 것인가? 많은 미주의 정부들은요 이미 원격 근무 제도를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활용을 시켰습니다. 언제요? 날짜만 한번 볼까요? 2011년, 12년, 14년, 16년. 이미 그 미래 업무 환경 관점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하고 드디어 작년 하반기에 유연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사용을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들 남성의 육아휴직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한 50대 자녀를 3명 가진 공무원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당시의 민간 기업의 상황은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진급 누락이 된다거나, 혹은 퇴사를 생각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저고과, 인사고과에서 최하 평점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에게선 이젠 오늘날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이런 종류에 대한 제도들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원격 근무할 때 장점이 있습니까, 파트너님? 스탠퍼드 경제학 교수인 브룸은 이런 무작위 제어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출퇴근 준비하는데 70분 정도 아낀대요. 30분은 본인 업무를 한답니다. 나머지 40분은 본인이 못했던 불필요한 업무들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 주 40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생산 시간이 2.5% 향상이 된다. 그리고 조용한 업무, 심오한 업무, 개인 기획, 개발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는 생산성도 2%에서 3% 향상이 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적인 3%에서 5%의 성과 향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이틀 정도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했을 때 본인의 급여가 8%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용시장에서 굉장히 맛있는 반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택, 대면, 혼합근무 이 한마디로 많은 구직자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 맥킨지 조사에 보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800개 이상의 직업에서 2000개 이상의 작업을 분석한 결과 3분의 1의 직원은 원격 근무를 해도 성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너럴 매니지먼트 혹은 HR, 에듀케이션 이런 영역들은 온라인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불가능한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영역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안 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도 가능한 직군들이 섞여 있습니다. IT 많겠죠. 제조업 적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HR들이 느껴야 되는 또 심각성은 뭔가 원격 제도를 도입했거나 혹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의사라도 외과 의사, X선, 방사선 의사들이 과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모든 의사분들은 원격근무가 가능합니다라고 발표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실 땐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격근무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 뭐 위웍이나 아마존 그리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복귀는 하고 있지만 글로벌 탑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워크 체제를 아직도 실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SAP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플렉스 로케이션, 플렉스 타임, 플렉스 워크플레이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4년 동안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를 원하지 않아. 플렉스 로케이션에 대한 단 한 가지 기준을 알려줄게. 사무실에 긴급한 업무가 터졌을 때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근무해. 이런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주도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결항 가능성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부산은 될까요? 부산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KTX 타고 빨리 복귀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몰고 복귀할 수 있으니까, 쏘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75개국에 있는 수백 개의 SAP 사무실은 그 사무실을 거점으로 투명한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원격 근무의 제도나 기준들을 마련하실 때 이렇게 심플한 하나의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을 가져가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조직문화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좀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지?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랑 친해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빠른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원격 근무 상태에서도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규정된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 문화 영역의 확장 그리고 HR 영역의 디지털 강화 측면을 얘기할게요. 제가 조직 문화를 하다 보면 가끔 담당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회사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무제한 간식을 지원해줘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조직 문화일까요? 복지일까요?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잣대만 들이대시면 됩니다. 성과라는 잣대예요. 이 성과의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인지 조직 문화인지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제한 간식이 굉장히 성과에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이 강의장이 간식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워크숍을 가셨어요. 미션이 있는 워케이션을 가셔도 좋습니다. 미션이 있다면 이것은 HR적인 제도고요. 미션이 없이 팀워크를 위한 거면 복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과입니다. 자, SAP 같은 경우는 그 조직문화 진단을 2009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BHCI라는 비즈니스 헬스 컬처 인덱스를 보이시는 9개 문항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항은 한 총 5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9개 문항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저희가 IT 회사답게 매출액, 영업이익, 직원수 모든 데이터들을 2014년부터 쭉 가져간 결과 1%의 BHCI 점수가 상승이 되면 SAP 입장에서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임팩트를 발생시키는 비재무적 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쿼터 이것들을 75개국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챔피언십을 엽니다. 현재 글로벌 수치는 초기 72%에서 81%까지 올라간 상태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상단을 돌파해서 현재 84%. 내부적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으로 탑5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외부적으로는 뭐 블라인드 11만 개 기업 중에 종합 4위, 그리고 자플래닛에서 6위, 종합 6위 정도의 외부에서도 좋은 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채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취준생들 보니까 연봉, 직무, 조직 문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력 직원들 보니까 연봉, 고용 안정, 근무 지역.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긴 직장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런 이직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할 그런 시간이 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조직 문화 측면에선 리텐션 측면을 더 바라보게 돼요. 리텐션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연봉은 5입니다. 내가 내년에 받을 연봉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무 만족도, 그리고 복지 조직 문화, 워라밸, 성장 가능성, 이것들은 결국 직원의 내부 평점으로 해서 일방적인 우리가 꾸며낸 채용 브랜딩보다 훨씬 더 강한 어프로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세요. 보시면 위에는 조직적인 관리고요. 아래는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관리입니다. 컬처, 리더십, 멘탈 헬스, 비즈니스 연속성, 심리적 안정감, 조직적으로 챙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메디컬 체크업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 18개 항목을 매 쿼터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제도가 있다면 이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직 문화 진단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가격 엄청 비싼데 10여 명 있는 회사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국내 AI 업체인 그레이비랩에서 컬처 핏을 진단한 적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엑셀로 조직 문화 진단을 할 때 초기 세팅만 잘 해주시면 돼요. 몇 년 근무했는지, 근속연수나, 남자, 여자, 직무, 직급, 이런 것들, 연령 다 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이 AI가 안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객관식이 분석이 가능해서 객관식에 대한 답변만을 예쁜 표로 만들고, 주관식 답변은 꼭 인터뷰한 것처럼 밑에 주관적인 담당자의 의견을 달아서 기입을 했습니다. AI를 사용하시면요, 물론 객관식에서 있어서의 익스피리언스 갭도 가져가실 수 있지만 주관식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정말 세세한 문제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AI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국내 기업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구나. 단순히 인적성 검사로 생각했던 컬처핏이 이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회사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도 다 분석해주고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표도 다 만들어서, 저는 이걸 왜 했을까요? 저는 시니어랑 주니어의 세대차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정 40명씩의 군집을 이뤄서 그냥 샘플 테스트를 했습니다. 노란색이 SAP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시니어, 주황색이 주니어. 이 업체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레이비앱에서. 이렇게 세대 간 격차가 없는 조직은 오랜만에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놀랐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니어들이 아무리 저희가 다 파트너라도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대할까요? 저희는 예의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시니어는 최고지향, 그리고 주니어는 상생과 기여, 이런 얘기들을 했죠. 방금 짧게 말씀드린 제너레이션 갭은 객관식 문항에서 분석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69% 이상의 리더는 회사의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4%의 직원만이 회사에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객관식 점수 80점에 이것을 분석해 내시겠습니까? 하지만 AI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하루 만에 다음 날 바로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조직문화 진단은 저희는 1년에서 이제 6개월로 줄여서 약간의 펄스 서베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굳이 우쭐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그 서베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의 인사이트 찾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부여해서 올바른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잠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퀄트리스 건데 베네핏 옵티마이저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복지를 할 때 총 보상액은 정해져 있는데, 복지를 새로 만들려면 돈을 늘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없애야 되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설문을 돌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딱 10번의 게임을 하면 돼요. 카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
다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가 선호하는 하나만 집어봐. 딱 10번을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백단에 있어서의 토탈 리워드 총 보상 담당자는 이 총 보상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 옵션들을 계속 변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너무 좋고 대다수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비중의 비용을 가지고 있다. 옵션만 바꾸면 2, 3, 4번이 자동으로 잡힌다는 거죠. 엑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담당자 단에서 만지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보상 지출은 최적화되어 있는지, 보상 혜택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반영되어 있는지, 선호도는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없애야 되는 제도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AI의 흐름은 여러분 이미 굉장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보통 AI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Less input, more output.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뭘 도입한다고 우리가 굳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만드는 저의 조직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1900년부터 산업혁명 시대부터 쭉 만들어왔던 많은 제도를 파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스텝에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현위치를 파악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표점을 향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